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9월 29일에 007 영화의 최신판인 No Time to Die가 개봉을 했죠. 그래서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에서는 지난 60년 동안 제임스 본드가 어떻게 변해왔나를 알아보는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제임스 본드는 여러 가지 면에서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의 대중문화사에서 독보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 제임스 본드가 등장한 영화는 1962년에 만들어진 닥터 노라는 작품입니다. 얼마 전에 작고하신 션 코네리가 제임스 본드 역할을 맡았었죠. 지금이 2021년이니까 이게 59년 전이에요. 근 60년 동안 27개의 영화가 제임스 본드라는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져요. 말블이나 DC 코믹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영화가 있지만 제임스 본드의 특이한 점은 이 프랜차이즈 전체가 한 캐릭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제임스 본드는 기본적으로 멋의 아이콘이에요. 우리가 정장을 딱 차려입은 멋진 남자를 보면은 야, 너 오늘 제임스 본드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제임스 본드가 찾던 시계, 롤렉스 서브마리너나 오메가 시메스터, 그 사람이 먹던 술, 그 사람이 먹는 벨루가 캐비아, 이런 모든 것들이 특히 남자들의 로망이 되고 럭셔리 마켓에서 히트 상품이 되는 그런 인플루엔서 중에 인플루엔서입니다. 근데 멋이라는 거는 원래 유통기한이 있죠.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진짜 멋있게 본 광고도 지금 보면은 촌스러워. 그때 내가 저걸 왜 멋있다 생각했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제임스 본드는 60년 동안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옷 입는 스타일, 말투, 제스처, 성격 다 비슷한데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손자 세대가 다 똑같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입니다. 이렇게 제임스 본드가 60년 동안 인기를 이어오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이 가상인물인 제임스 본드가 영국을 상징하게 됩니다. 우리가 제임스 본드 그럼 영국의 매력을 떠올리게 돼요. 2012년 런던 올림픽 개막식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짜릿하게 많은 전율을 가지고 기억하는 장면이 있죠. 제임스 본드 역할을 하는 다니엘 크레이그가 버킹엄 궁전에 도착해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모시고 헬기를 타고 스타디움으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서 둘이 같이 스카이다이빙을 해서 낙하산을 타고 스타디움에 입장하는 듯한 퍼포먼스를 했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한테 본드는 곧 영국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제임스 본드의 매력을 느낀 다음에 영국 문화, 특히 럭셔리 문화에 입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여성들의 럭셔리 하면 사람들이 파리를 떠올리지만 남성들의 럭셔리 그러면 제임스 본드와 연관이 되어 있는 스코틀랜드나 잉글랜드를 떠올리게 되는데 여기도 제임스 본드가 큰 기여를 했을 겁니다. 사실 영국은 이런 가상의 캐릭터가 나라의 이미지를 위해서 열일하는 경우가 많죠. 셜록 홈즈도 그렇고 해리파터도 그런데 이런 면에서 이제 제임스 본드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탄생을 했고 왜 그렇게 유명해졌는지를 이해하면 이 영국 문화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멋있는 남자의 기준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오늘 에피소드 준비해 봤습니다. 제임스 본드는 이제 영화의 캐릭터이기 이전에 원래 소설 캐릭터였습니다. 이안 플레밍이라는 소설가가 1950년대에 쓴 카지노 로얄이라는 작품의 주인공으로 그 삶을 시작하게 되죠. 이 카지노 로얄이 인기를 끌자 이안 플레밍은 닥터 노, For Your Eyes Only 같은 다른 작품들을 쓰게 되고 이 알베르토 브로콜리라고 하는 프로듀서가 판권을 사가지고 영화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제임스 본드 프랜차이즈의 역사가 시작돼요. 오늘날까지도 이제 영화를 딱 틀면은 이안 플레밍의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한 경우에는 이안 플레밍스 카지노 로얄, 이안 플레밍스 닥터 노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이안 플레밍의 소설을 다 만들었어요, 이제 영화로. 그 다음에도 제임스 본드 영화가 제작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스토리를 다른 사람이 썼습니다. 이런 작품 같은 경우에는 Based on 이안 플레밍스 Character 007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안 플레밍의 친구이자 그의 전기 작가였던 존 피어슨이라는 사람의 책을 보면 제임스 본드는 결국 이안 플레밍의 알테르 이고였다라고 해요. 알테르 이고라는 거는 요즘 말로 하면 부캐라는 뜻이죠. 이안 플레밍이 되고 싶었으나 시대적 상황이나 자기의 결함 때문에 될 수 없었던 완벽한 영국의 신사 장교의 모습, 젠틀맨 솔저의 모습을 제임스 본드라는 캐릭터를 통해 가지고 실현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임스 본드의 매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안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안 플레밍은 어마어마한 부잣집의 자제입니다. 이안 플레밍의 할아버지인 로버트 플레밍이라는 사람은 해외 투자 신탁 또는 원정 투자의 원조처럼 여겨지는 사람이에요. 이안 플레밍은 2차 세계대전 때 해군 정보장교로 복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임스 본드도 해군 장교 출신인 걸로 나와요. 근데 제임스 본드처럼 필드에서 총을 가지고 뛰었던 것이 아니에요. 자기는 행정장교였습니다.
대신 그 형이 필드 요원이었다 그래요, 정보부에. 그래서 아마 데스크에 앉아서 형 같은 사람들이 저 밖에서 뭘 하고 있을까? 국가를 위한 정말 기밀스러운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곤 했고, 그것이 제임스 본드라는 캐릭터를 만드는데 큰 자양분이 됐다라고 존 피어슨의 책에 써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이안 플레밍은 썬데이 타임즈라는 신문의 기자로 취직을 하게 되고요. 딱히 취재가 없을 때는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카리비아해의 아름다운 섬인 자메이카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거기에 골든아이라고 불리는 저택을 지어놓고 거기서 자신의 작품인 카지노 로얄과 닥터 노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임스 본드의 캐릭터를 보면 이안 플레밍과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일단 로버트 플레밍이 스코틀랜드에서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임스 본드도 원래 본가는 스코틀랜드 사람인 걸로 설정이 되어 있고, 션 코네리라는 배우도 스코틀랜드 사람으로 캐스팅을 했죠. 또 1950년대, 60년대는 뭐 5성급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해외여행 같은 럭셔리를 굉장히 소수만 접할 수 있던 시대였어요. 근데 제임스 본드는 뭐 해외에 있는 호텔에 간다든지 카지노에 간다든지 럭셔리 상품을 주문할 때 굉장히 능숙하죠. 이것도 사실 이안 플레밍, 그의 창시자가 굉장한 부유층 출신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사실 이안 플레밍과 본드의 이력이 겹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벌일 거예요. 둘 다 영국 왕족들이 다니는 엘리트 기숙학교인 이튼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1950년대는 이안 플레밍처럼 이튼을 나온 젠틀맨, 신사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시기였어요. 이 영국의 젠틀맨십이 정말 땅에 떨어진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1920년대, 30년대 영국이 세계의 4분의 1을 지배할 때는 이튼 출신의 20대, 30대 젊은 공무원들이 해외 파견을 나가잖아요. 그럼 영국이 워낙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왕족이랑 대등하게 일을 하는 엄청난 권력의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1940년대 말에 이제 인도가 영국에서 독립을 하게 되면서 하나씩 둘씩 영국의 식민지가 독립을 선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 4분의 1을 지배하던 영국 제국 시대가 끝나고 이제 미국과 소련이라는 새로운 슈퍼파워가 냉전 구도를 가지고 세계의 패권 경쟁을 하던 이제 이런 시대로 넘어가게 될 거죠. 다시 말하면 영국의 젠틀맨들, 신사들이 글로벌 엘리트이자 롤 모델에서 로컬 엘리트로 전락하게 된 게 바로 이때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의 최강대국으로 영국은 신사 문화를 갖다 전 세계에 수출했었습니다. 근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의 문화를 수입하는 나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젊은 영국 사람들은 제임스 본드처럼 턱시도를 입고 귀족 사교 파티에 가기를 원한다기보다는 뭔가 미국의 젊고 개성 있는 문화를 동경하게 됐어요. 그러다 1960년대에는 비틀즈를 탄생시키는 스윙잉 런던의 시대가 오게 되었죠. 그런 환경에서 이제 올드 잉글랜드의 젠틀맨이었던 이안 플레밍은 자기처럼 신사도 교육, 훌륭한 매너 교육, 그리고 전통 인문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직도 영국 제국과 또 세계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평행 우주를 꿈꾸게 되고, 그 평행 우주를 제임스 본드의 세계관으로 이제 구축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영국의 전통 문화가 이제 미국에서 수입된 문화한테 좀 지고 있던 시절에 어떻게 보면 좀 구시대적인 캐릭터인 제임스 본드가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중산층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1950년대, 60년대는 화이트 칼라 샐러리맨들이 급증하던 시기입니다.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대학 진학률도 엄청나게 높아지고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굉장히 높아지게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화이트 칼라 잡이라는 게 업무 시간도 길고 뭐 주말이나 휴가도 보장이 잘 안 됐었기 때문에 집과 회사만 왔다 갔다 하는 반복적인 일상에 샐러리맨들이 지쳐 있었겠죠. 근데 제임스 본드도 화이트 칼라긴 한데 그 사람의 화이트 칼라 숫은 물론 세빌 로우의 테일러가 만든 거기 때문에 왠지 내 화이트 칼라랑은 달라 보이죠. 게다가 제임스 본드는 뭐 반복적인 일을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매번 새로운 임무가 주어지는데 거기다 그 새로운 임무가 나라와 인류를 위기에서 구하는 멋있는 일이에요. 맨날 해외 출장 다니죠. 해외 출장 다닐 때 공금을 써요. 요즘 말로 법카를 쓰는데 그 법카 한도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맨날 5성급 호텔에서 자고 좋은 술을 마십니다. 심지어 회사차가 에스톤 말틴이 나와요. 그리고 출장을 갈 때마다 엄청나게 아름답고 우아하고 멋진 여성과 누구나 꿈꾸는 바캉스 로맨스에 매번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지루한 일상에 빠져있는 넥타이 부대들이 이 제임스 본드를 동경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1960년대, 70년대는 또 많은 미국 중산층들이 처음 해외여행을 나가보는 시기이기도 해요. 제트기가 보편화되고 항공 운임이 싸지면서 해외여행이 대중화됐던 시기죠. 근데 뭐 잘 아시듯이 뭐 해외여행은 많이 나가본 사람이 나가서 잘 놀잖아요.
거기서 제임스 본드는 굉장히 잘 놀아요. 어디 가서 무슨 음식 먹어야 되고 어떤 술 시켜야 되고 뭘 하면서 놀아야 되는지를 완벽하게 깨고 있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미국 중산층들이 제임스 본드 영화를 보면서 야 우리 저기 가보자, 저거 하면서 놀자, 이렇게 제임스 본드를 여행 롤 모델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1960년대 70년대에 많은 나라에 이런 넥타이 부대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찍었다 하면은 대박이 나는 그런 굉장히 수익성 높은 프랜차이즈가 됩니다. 근데 1980년대부터 많은 팬들이 제임스 본드한테 등을 돌리기 시작하고 1990년대 초 같은 경우에는 패즈론까지 나오기 시작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냉전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나눠서 서로를 이렇게 염탐하는, 스파잉하는 그 시대가 종결이 됐기 때문에 이 제임스 본드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인 스파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그냥 시대에 안 맞는 캐릭터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주적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제임스 본드가 싸우는데 누굴 위해서 싸우는 거야? 그리고 상대가 누구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애매해지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제임스 본드의 인기 요인은 이제 제임스 본드는 그 시대 남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완벽한 남자여야 돼요. 근데 1980년대부터 멋진 남자와 여자의 기준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1980년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멋진 남자는 아놀드 슈왈츠네거, 실버스터 스텔론, 제시 벤츄라 같은 근육질의 거친 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턱시도를 입고 샴페인 마시는 사람이 저거 뭐 저런 사람이 세계를 구한다고? 저렇게 소프트한 사람이 말이 돼? 약간 이런 의구심을 자아내는 그런 캐릭터가 돼버리죠. 본드걸도 마찬가지예요. 제임스 본드의 세계관 자체가 전통 유럽 귀족 사이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드걸들은 처음부터 굉장히 우아했어요. 하지만 진취적인 여성이 아닌 경우가 많았죠. 대체로 제임스 본드가 구조해주기를 기다리는 좀 나약한 모습, 또는 제임스 본드가 자기를 사랑해주기만 갈구하고 있는 수동적인 모습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1980년대는 여성의 사회적 위치도 달라졌고, 그러다 보니까 뭐 원더워먼이라든지 소머스 같은 정말 파워풀한 여성들이 동경의 대상이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본드걸들도 사실 좀 시대에 뒤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냉전이 끝난 30년 동안 제임스 본드가 그래도 인기를 이어오고 있잖아요. 이것은 제임스 본드한테 어울리는 새로운 빌런을 이 시리즈가 찾았고, 그 다음에 제임스 본드와 본드걸이 다 변해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일단 피벗 포인트가 되는 작품이 있습니다. 피어스 브로스난이 제임스 본드 역할을 맡은 다음에 찍은 첫 번째 작품인 골든 아이가 어떻게 보면 옛날 제임스 본드의 마지막 작품이자 새로운 제임스 본드의 첫 작품이에요. 저는 본드 시리즈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골든 아이는 일단 냉전의 종식이 테마예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본드가 작전을 벌이게 되는데 이 레닌과 스탈린의 이 조각들이 철거가 돼가지고 약간 쓰레기 수거장에 이렇게 막 모여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전에 제임스 본드가 다리를 쏴가지고 절름발이를 만든 XKGB 요원하고 합동으로 작전을 수행하게 되는데, 나중에 빌런을 찾고 보니까 그 빌런이 놀랍게도 자기의 옛날 동료, 영국 사람인 걸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적과 아군을 더 이상 국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세계가 왔다는 것을 이 골든아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빌런이 계속 시대와 함께 변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칼버라는 빌런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미디어가 강해지던 시대에 나온 빌런답게 뭔가 페이크 뉴스를 자꾸 퍼뜨리는 인물로 나옵니다. 또 이제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던 시대에 만들어진 퀀텀 오브 솔레스 같은 경우에는 환경단체를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땅을 산 다음에 그 땅에서 나오는 뭐 물이라든지 이런 필수 자원을 독점하는 캐릭터로 나와요. 스카이펄의 빌런인 실바라는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요즘 우리가 가장 겁내는 인물 중에 하나죠. 사이버 테러리스트입니다. 스펙터에 나온 빌런인 블로펠드 같은 경우에는 옛날 본드 작품에 많이 등장했던 빌런인데 빅데이터를 점유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빌런들이 현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회학의 화신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면서 제임스 본드는 오히려 시대에 앞서가는 시리즈가 되죠. 또 이제 제임스 본드 안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골든아이에서 동료가 너 들었어? 새로운 M이 여자래. M은 007의 상사의 코드명이죠. 그래서 제임스 본드 같은 마초 같은 캐릭터가 여자 상사 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M이 제임스 본드와 면담을 요청한 다음에 제임스 본드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같이 성차별적이고 국수주의적인 캐릭터는 냉전 시대의 유물이라고 생각해. 이 대사를 갖다가 영화 안에다 그냥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골든아이에 나오는 본드걸은 유능한 컴퓨터 프로그래머예요. 그래서 끝에 가가지고 제임스 본드가 상대편의 컴퓨터를 해킹해가지고 세상을 구하는데 필수적인 존재예요.
똑똑하고 파워풀한 여성들로 그려내면서 현 시대 사람들이 동경하는 여성형으로 본드걸도 변신을 하게 되죠. 이제 빌런도 변하고 본드걸도 변했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본드가 변해야겠죠. 사실 제임스 본드가 21세기에 적응하는데 가장 큰 어떤 장애물은 제임스 본드가 엄청나게 폭력적인 인물이고 그 폭력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제임스 본드가 만들어진 시기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되는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직접 경험한 세대였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완벽한 남성형이라는 건 전쟁 영웅이었어요. 전쟁 영웅은 총알이 날아다니고 폭탄이 터지고 옆에서 동료가 죽어도 눈 깜짝 하나 안 해야 전쟁 영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션 커네리가 연기하던 60년대의 제임스 본드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 한편에서 이제 션 커네리가 자기 호텔 방에 들어오는데 거기서 악당이 기다리고 있다가 몸싸움이 나요. 션 커네리가 이 악당을 갖다가 욕조 안에다 던진 다음에 욕조에다 전자기기를 던져가지고 이 사람을 감전시켜 죽입니다. 자기 눈 앞에서 이런 끔찍한 사태가 일어나는데 제임스 본드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씩 웃으면서 쇼킹 하고 농담을 던져요. 하지만 뭐 현대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거 뭐 사이코패스야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제임스 본드도 자기가 사람을 죽인다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캐릭터로 변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골든아이에서 그게 처음 나옵니다. 자기의 동료였지만 결국은 빌런으로 변한 006이 이제 물어보죠. 제임스, 그동안 너가 죽였던 사람들의 비명을 너는 어떻게 잠재우니? 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제임스 본드가 불편해하는 장면이 첫 번째로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제임스 본드가 어떻게 또는 왜 이렇게 폭력적인 사람이 됐는지 관중들한테 설명해야 되는 필요가 생기고 그 작품이, 그 설명을 하는 작품이 바로 카지노 로얄이죠. 카지노 로얄이라는 작품의 첫 번째 파트에 보면은 007이라는 코드네임을 받기 전에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그냥 우직한 군인처럼 나와요. 능청맞고 시니컬한 캐릭터가 아직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진심으로 한 여성을 사랑할 줄도 알죠. 하지만 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고 심지어 그 사람이 죽기까지도 하고 또 자기가 믿었던 모든 사람이 다른 그 조직을 위해서 일하는 스파일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아무도 믿지 않고 폭력 앞에서 의연하고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캐릭터로 변하는 모습을 이제 카지노 로얄에서 그렸어요. 그래서 다니엘 크레이그가 연기하는 제임스 본드는 이 자기가 정의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는 캐릭터예요. 근데 우리도 이제 살다 보면은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나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 크레이그의 캐릭터와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언 플레밍이 제임스 본드라는 캐릭터를 고안했을 때 어느 정도 저는 그게 공포에 기반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영구적인 우아함,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이제 옛 유럽의 가치관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있다. 사람들은 너무 빨리빨리 변하는 유행만 쫓아간다. 심지어 이언 플레밍도 그런 공포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의 시대는 그 시대에 비하면 또 말도 안 되게 더 빠르게 변하고 있죠. 한 달에 몇 번씩 바뀌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다에 떠도는 사람의 유일한 소원은 아마 발을 땅에 디뎌보는 걸 거예요. 변화의 시대에 살수록 우리는 뭔가 영구적인 멋을 갈망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을 충족시켜주는 캐릭터가 무엇이냐? 그 에센스를 갖다가 쫙 눌러가지고 대중문화의 한 캐릭터로 만들면 전 바로 그게 제임스 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조승연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